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데일 카네기 대화론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저서 중에서도 말 잘하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카네기에게 배운 말하기 수업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다며, 카네기가 가르친 대화의 기술을 배운다면 당신의 소득은 1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중들 앞에서 연설할 때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어떻게 하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법부터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대화법으로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공을 위한 필수 능력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하기는 어떤 것인지 데일 카네기 대화론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기본 기술 익히기.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할 일이 생기면 너무 겁이 나고 바짝 얼어서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생각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침착한 모습으로 일어서서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생각하고 싶고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인 모임에 나가서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 당신은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어 다소간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없었는가? 물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효과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는 증거다. 당신은 나와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카네기 선생님, 정말 제가 사람들 앞에 마주서서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될까요? 나는 거의 평생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다 쓰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충고하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면 분명 당신도 말을 잘할 수 있다. 혹시 사람들 앞에 서면 앉아있을 때처럼 차분히 생각을 할 수 없는 무슨 정당한 이유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는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일이 생기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몸이 떨려야 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지만 이런 증상은 다 치료될 수 있다. 훈련받고 연습하는 동안 대중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분명 자신의 찬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태어나면서부터 대중연설가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중연설이 일정한 법칙에 따른 웅변술과 정확한 발성법이 필요한 세련된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에는 대중연설가가 된다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중연설이 대화를 확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식으로 우렁찬 목소리를 낸다든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씨가 먹히지 않는다. 저녁 식사 모임에서건 교회 예배 시간에서건 혹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건 우리는 솔직한 말투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 풍부한 상식을 동원해 이야기를 나누듯 열심히 얘기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수업에 들어온 수강생들이 원한 것은 회사에서 있을 다음번 회의 때 용기 있고 단호한 자세로 명쾌하고도 논리적인 보고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곧 교본을 집어던지고 몇 가지 간단한 원리만 마음에 품은 채 연단에 똑바로 서서
수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 있는 태도로 보고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원리대로 가르쳤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으러 왔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이 글을 쓰자니 특히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정말 너무나도 극적인 인상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필라델피아의 유망한 사업가였던 D.W. 겐트 씨가 수업에 참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를 점심에 초대했다. 그는 식탁 위로 몸을 쑥 내밀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 나가 말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전 꽁무니를 빼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학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사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내 강좌를 들었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나는 그가 꼭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3년 후 우리는 제작자 협회에서 다시 만나 점심을 먹었다. 처음 이야기를 나누었던 식당에 바로 그 식탁이었다. 나는 지난번에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내 장담이 맞았는지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조그만 수첩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수첩에는 수개월치 연설 일정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연설을 하러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연설을 통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겐트 씨는 자랑스러워하며 더욱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교파가 필라델피아에서 교구 회의를 하면서 영국의 수상을 연설자로 초대했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미국에 모처럼 만에 오는 저명한 정치가를 소개할 사람으로 다름 아닌 겐트 씨를 지목한 것이다. 그는 불과 3년 전에 자신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바로 그 신사였다. 또 다른 예도 있다. BF 굿니치 회사의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M. 굿니치가 하루는 내 사무실을 찾아와서 말했다. 난 평생 동안 말만 하려고 하면 겁이나 잔뜩 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회 회장이라서 회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사들은 하나같이 수년 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이라 테이블 주위에 앉아서 얘기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어서서 말을 꺼내려고만 하면 겁이 나는 겁니다. 거의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도 이런 고질병은 어떻게 못하실 겁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니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아무 도움도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묻자 그가 대답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난 개인적인 회계 문제를 처리해줄 회계사를 한 명 데리고 있습니다. 아주 수줍음이 많은 젊은이인데 그의 사무실은 내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이나 그 회계사는 내 사무실을 지나는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면서 입도 뻥긋 못하고 살금살금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신 있고 생기 있는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하면서 지나간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그 겉보 젊은이가 그렇게 크게 변한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선생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나는 굿니치 씨에게 꾸준하게 교육을 받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몇 주 내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난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는 배우러 왔고 크게 변했다. 3개월 후 나는 그에게 3,000명이 모이는 아스터 호텔의 연회장에 와서
그가 우리 강좌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마침 선약이 있다며 미안해하면서 거절했다. 그런데 다음날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먼저 있던 약속은 취소시켰습니다. 가서 선생 말씀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 도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육을 받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르쳐줘서 그중 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위안을 받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2분간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는 3,000명 청중 앞에서 무려 11분간이나 연설을 했다. 교육하는 동안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교육을 통해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은 너무도 많았고 사업이나 직업이나 사회적으로 바라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얻어낸 사람도 많았다.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라.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청중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쁠지 생각해보라. 나는 세계 각국을 여러 차례 여행해 보았지만 힘 있는 말로 청중을 사로잡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별로 없었다. 만약 당신이 대중 앞에서 자신 있게 연설할 수 있게 된다면 매일매일 용기가 솟아오르고 힘이 날 것이다. 수강생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시작하기 2분 전에는 시작하느니 차라리 얻어맞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끝나기 2분 전에는 끝나느니 차라리 총을 맞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청중 앞에 나가 연설하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며 연설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느라 방 안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요점을 조목조목 얘기해 나가는 동안 청중은 주의 깊게 열중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이 연단을 내려올 때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모임이 끝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와서 인사하며 칭찬을 할 것이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술 같은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6문장을 적어 놓았다. 이 6개의 문장은 알리바바의 보물 동굴을 열 수 있는 열려라 참깨 주문과 같다. 대부분의 주제는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결과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될 것이다. 배우기를 원한다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진심으로 원하고 전적으로 소망하며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룰 수 있다. 효과적인 화술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정식으로 대중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사실 일생 동안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양하다. 우선 대중연설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왕도이다. 일단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서서 똑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1대1로 대화할 때에도 당신은 더 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효과적인 화술을 교육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주로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부끄럽고 움츠러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교실에 있는 동료 강습생들 앞에서 똑바로 서서 자연스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하느라 움츠러들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강습생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가족과 친구, 상사, 직장 동료, 거래처 직원, 고객 등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성공한 모습을 그려라. 두둑한 자신감을 가지고 능숙한 모습으로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목표로 삼아 당신의 시각을 맞추어라. 지금부터는 이런 노력 끝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당신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전진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좀 더 효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경우 결심을 단호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증거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그 주인공은 경영자가 되기까지 줄곧 출세 가도를 달려 마침내 기업계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인물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말하려고 일어났을 때에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벌벌 떨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5분이란 시간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황급히 강단을 내려오고 말았다. 그러나 그 젊은 학생은 실패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세계적인 경제 고문이 되어 정부를 위해 일할 때까지 그 결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가 바로 클래런스 B 랜달이다. 그의 깊은 사고가 담겨있는 자유의 믿음이란 책을 보면 대중연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난 청중이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는지 어떻게 표현해 주었으면 하는지를 안다고 생각했다. 막중한 사업적 책임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고 싶다는 의지만 가지면 못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적으로 랜달 씨의 의견에 동의한다. 감동을 주는 이야기꾼이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주 중요하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말하기에 대해 얼마만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밝은 생각과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탐지해내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말하는 기술을 익히고 싶다는 당신의 목적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거의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문학 비평가, 사회주의 선전 문학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어떻게 그렇게 감격스런 연설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스케이트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 있을 때까지 바보처럼 끈질기게 연습했습니다. 젊어서 런던에서 살았던 쇼는 꽤나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네 집을 방문하려면 가끔 템스 강변의 임방크먼트 거리를 20여 분간이나 오르락내리락 거린 뒤에야 간신히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저 겁쟁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워하는 성격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방법으로 확실히 바꾸자고 마음먹었다. 즉, 자신의 약점을 가장 강한 장점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토론회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런던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언제나 일어서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온 마음을 쏟으며 자진해서 자신의 신념에 대해 말했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마침내 자신을 20세기 전반에서 가장 확신에 차고 뛰어난 연사로 만들었다. 나서서 말할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다. 모임에 들어가고 부서를 대표하겠다고 나서면 당연히 말할 일이 생긴다. 부서 회의에서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지 말라. 목소리를 높여라. 주일학교 교사 노릇이라도 하고 스카우트의 지도자가 되어도 좋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어떤 모임이라도 들어가라. 주위를 둘러보면 사업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하다못해 이웃지간에도 앞에 나가 목소리를 높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또다시 말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
자신감 개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첫 번째 사실. 남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두려운 사람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연설 과목을 듣는 전체 학생 중 80에서 90%가 학기 초에 대중공포증 때문에 고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내 강의에 들어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높아서 거의 100%에 이른다. 두 번째 사실. 대중공포증도 잘 쓰면 약이 된다. 주위에서 특별한 도전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몸은 준비태세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런 생리적 반응이 적절한 선에서 유지된다면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말도 거침없이 나오게 되며 평상시보다 훨씬 집중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사실. 전문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대중공포증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고백했다. 이 현상은 보통 연설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나타나 몇 문장을 말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짐수레를 끄는 말이 아니라 경주마처럼 막힘없이 연설하게 된다. 자신을 언제나 아주 침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냉랭하게 마련이어서 열정이라고는 겨우 눈꽃만큼 있을 뿐이다. 네 번째 사실. 대중연설에 대해 두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란 무지하고 확신이 없는 데서 오는 아주 마뜩찮은 현상이다. 로빈슨 교수는 정신의 형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연설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로 여기고 고민한다.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는 낯선 상황이 골치 아플 뿐이겠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말하는 것도 테니스나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두려운 상황들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려면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차츰 쌓이게 되면 대중연설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하라. 포인트 1. 절대 단어 하나하나씩 암기하지 마라.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꼭 원고를 외워야 한다는 뜻일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우렁차게 아니라고 말하겠다. 많은 연사들이 청중 앞에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창피를 당할까봐 걱정하다가 오히려 암기라는 덫에 빠지고 만다. 일단 이런 종류의 정신적 재물이 되어 잘못된 방법에 집착하게 되면 연설자는 시간만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셈이고 막상 연단에 섰을 때는 감동할 청중이 아무도 없다. 한마디 한마디를 외운다면 청중과 맞닥뜨렸을 때 잊어버리기가 쉽다. 혹 외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기계적으로 말하게 된다. 왜일까? 바로 가슴에서 나오지 않고 기억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포인트 2. 먼저 개념을 모으고 정리하라. 그렇다면 연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 간단하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해 배웠던 교훈을 찾아보고 이런 경험에서 나온 생각과 개념과 확신을 정리하라. 진정한 준비라는 것은 당신이 가진 이야기거리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다. 찰스 레이놀드 브라운 박사는 몇 년 전에 예일 대학에서 아주 인상적인 강의를 했다. 당신이 가진 이야기거리가 감칠맛 나도록 풍부해질 때까지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떠오른 개념을 빠짐없이 종이에 적어라. 개념을 확인시켜줄 정도의 몇 단어면 된다.
종이 위에 개념을 적어 놓으면 연결되지 않은 단편을 정돈해 체계를 세우기가 쉬워진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목표를 두고 조금만 집중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 포인트 3. 친구들 앞에서 연습하라. 대략적인 틀을 잡았으면 과연 연습이 필요할까? 물론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같이 말할 때 항상 연설하기로 생각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라. 야구 경기가 어찌 됐느니 하는 대신에 점심 식탁에 기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이 조, 지난번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 얘기를 해줄게. 조는 아마도 재미있게 들을 것이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라. 그가 대꾸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쓸모있는 얘기를 해줄지도 모른다. 그는 당신이 연습하고 있다는 것도 모를 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는 아마도 이야기가 재미있었다고 얘기할 것이다.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말할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 말하라. 포인트 1. 인생에서 배운 바를 말하라. 연사가 인생을 통해 배운 교훈을 말하면 청중은 주목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경험상으로 보건대 연사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연사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평범하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기를 꺼린다. 그보다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철학적 원리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보통 사람들이 호흡하기 힘들게 만든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야기인데 정작 연사는 논설을 발표한다는 식이다. 그렇다고 편집장이나 신문사 사장에게서 부탁을 받고 글을 쓰는 사람의 논설까지 지긋지긋하다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요점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배운 바를 말하면 열심히 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것이다. 포인트 2.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서 소재를 찾아라. 나는 우리 강사들에게 연설을 배우러 온 사람들을 처음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종이에 써보라고 한 일이 있었다.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적당한 이야기거리를 찾게 하는 것이 처음 배우러 온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적당한 이야기가 뭘까? 우선 자신의 경험이나 심사숙고한 생각 속에서 나온 얘기라면 적당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야기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기억을 되짚어보고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생생한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이다. 수년 전 수강생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재밌는가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 그 조사에서 개인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은 가장 재미있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라면서 배운 이야기들, 가족에 관한 얘기, 어린 시절의 기억, 학창 시절의 얘기는 반드시 주목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떻게 극복했나를 듣고 싶어 한다. 가능하다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명백한 예로 들어 이야기하라.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이 지난날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이야기가 인기 있다는 것은 이런 소재가 이야기거리로도 재미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있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재미있게 들을 것이다. 출세하기 위해 젊은 시절 노력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출세를 하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목조목 말한다면 사람들은 재미있게 듣는다. 어떻게 해서 특별한 직업을 갖거나 전문가가 되었나? 일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겪었던 좌절이나 포부, 그리고 성공했던 일에 대해 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정한 삶을 갖고 왔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겸손하게 털어놓는다면 틀림없는 소재가 된다. 취미나 여가 활동. 개인적 기호에 바탕을 둔 이런 얘기는 듣는 이들의 주의를 끌기가 쉽다. 당신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재미없을 리가 없다. 당신이 가진 특별한 취미에 쏟아붓는 자연스러운 열정이 듣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다. 특별한 분야의 지식.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서 수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해왔다면 존경이 담긴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험. 위인을 만난 적이 있는가? 전쟁통의 총알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인생에서 정신적인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들은 최고로 좋은 연설거리다. 믿음이나 신념.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불가결한 문제에 대해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오랫동안 머리가 깨져라 생각했을 것이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느라 전념한 사람이라면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분명한 예를 들어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자칫 일반적인 말만 잔뜩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재미없어 한다. 무심코 읽은 한 줄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 얘기하려 하지 마라. 듣는 사람보다 그저 조금 더 알고 있는 수준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낫다. 반대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년간 열심히 전념했다면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 반드시 써먹어라. 앞에서 지적했듯이 연설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할 말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거나 문장을 줄줄 외우는 게 아니다. 대충 읽은 책이나 뉴스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얻은 생각을 거론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 속에서 축적된 기본적인 신념 중 그 어떤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쓸만한 게 있을까 의심하지 마라. 분명히 있다. 당신이 찾아내기를 기다리며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다. 스스로가 자신의 주제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대중 앞에서 열변을 토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주제에 대해 과연 그럴지 어떨지 판단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누군가 나서서 정면으로 당신의 의견에 반박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할 만큼 확신 있고 진지한 태도로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적당한 주제를 고른 셈이다. 저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지루할 뿐입니다. 우리 강사들은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러 가고 어떤 이들은 운동 경기를 보러 가며 그 중에는 장미를 키우는 이도 있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성냥갑을 모은다고 했다. 강사가 이 특이한 취미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자 그는 점차 생기가 나기 시작했다. 곧 그는 손짓까지 섞어가며 수집품을 모아둔 장식장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져온 성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흥이 나서 얘기하는 중간에 강사가 말을 끊었다. 어째서 여태 이런 얘기를 안 하셨죠? 아주 재미있는데 말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재미있어 할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수년 동안이나 자신의 취미를 열정적으로 즐겼던 것이다. 그런데도 말할 만한 소재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강사는 남자에게 이야깃거리가 흥미있는지 어떤지 평가하는 한 가지 길은 그 일에 자신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그는 진정한 수집가답게 열정적으로 말했고 후에 듣기로는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신임을 얻어 다양한 오찬 모임에 다니면서 성냥갑 수집에 관한 얘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신뢰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바르고 쉽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세 번째 요점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 청중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라. 말하기라는 모든 상황에는 말하는 사람, 연설이나 말하는 내용, 그리고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규칙으로 주로 연설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말하는 상황이 활기를 띠려면 청중에게도 생기가 넘쳐야 한다. 연설 내용은 아마도 연설자가 흥미를 갖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설 속에 다른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연사는 청중으로 하여금 연사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얘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연사는 주제에 도취될 뿐만 아니라 이 도취된 감정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열정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설득력 있는 웅변을 한 대중 연설자들은 모두 판매술이라고나 할까? 혹은 전도적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 감동을 주는 연사는 듣는 사람들도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의 견해에 동감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그들에게도 맞다고 느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얘기를 자신과 함께 즐겁게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는 듣는 사람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연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을 안다. 데일 카네기 대화론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효과적인 화술의 기초 부분에서 일부를 들려드렸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모임에서든 면접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그런 과거의 순간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이 책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좀 더 당당하고 멋지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같이 스스로 자기 표현을 많이 해야 하는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